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2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꿀맛 같은 주말 저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웜의 소통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문님, 혹시 라섹 수술이 아니라 라식 수술을 받으신 거라면 축구하다 다치시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눈 보호 안경이나 고글 착용하시고 최대한 눈 다치시는 걸 피하셔야 합니다. 평생 고생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하셨는데, 사실 눈을 살짝 다치긴 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서초구 봄대회 때 고글을 쓰고 있었는데요. 워낙 상대방 공격수의 킥이 바로 제 뭐 한 2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슈팅이 날라와가지고 그게 얼굴에 맞으면서 고글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서 눈을 약간 이렇게 터치한 것 같은데, 이번에 건강검진 때 보니까 약간 백내장 증상이 있다. 네, 그러면서 치료가 요구된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지난 4월인데 약간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약간 눈곱기인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빨리 좀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이번 쉴 때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눈이 약간 왼쪽 눈, 요게 왼쪽 눈이죠. 왼쪽 눈이 약간 퀭한 것 같기도 하고, 꼭 가서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슬리와 함께하는 두 번째 연말입니다.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소중한 인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설레이는 배국님, 우리 아들 태윤이랑 소중한 인연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사고 있는데 옵션 포지션이 궁금하고 내일 투자 일기가 기다려집니다. 댓글로 일기 쓰라 하셔서 오늘 장 소감을 간단히 적어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나의 의지대로 내가 일기 써봐야지 하면 이게 또 작심삼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간단하게 오늘 시장이 이렇고 그래 내 생각은 이랬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오늘 시장에서 특이했던 것들, 보통 제가 우리 인턴 프로그램에서 퇴근길 브리핑에서 코스피 200 종목, 그죠? 200 종목을 클릭 해가지고 조회 딱 해놓고 상승순, 하락순으로 딱 나열을 해놓으면 오늘 뭐 어떤 주식이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많이 올랐지부터 쭉 보고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빠졌지, 그래서 최소한 그 코스피 200 종목은 다 그래도 훑어보잖아요. 그러면 특이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투자 경고가 풀렸잖아요. 그러면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그동안에 좀 약간 이렇게 눌러져 있었던 마이크론하고의 갭이 있었는데 결국은 거의 한 번에 이래 좀 반영을 하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약간 특이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한다든지, 오늘 반드시 내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 그런 거 댓글에 올려놓으시다 보면 내가 어떤 댓글을 썼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 클릭해서 보면 저희 채슬리 TV 채널에서든 어디서든 어떤 댓글을 올렸는지 다 보이니까 하나의 기록이 되고, 그 기록하는 게 이제 재밌어지면 나만의 투자 노트에다가 또 적어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 습관을 만드는 게 어렵다 보니까 웜의 신박에
또는 아침에 모닝브리프 내용을 보고 오늘 이 모닝브리프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참 좋았다. 요거는 내가 기억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거에다가 댓글 다셔도 돼요. 그렇죠? 최민턴 분들은 실행력도 짱 바로 일기처럼 댓글 쓰시다니. 오늘은 동네 바보형에서 동네 잘난형으로 순항 중인 삼성전자의 날이라 전 곰처럼 찌그러져 있어야겠네요. 읽어주시는 신문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재미를 좀 느끼시겠죠?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뉴스를 뉴스 또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만의 또 생각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TV를 보는 게 바보가 된다라고 해서 바보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를 보기보다는 책이나 신문을 이제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사고력이 증진되잖아요. 유튜브나 TV만 보고 있으면 자극적인 내용을 보면서 감정적인 이제 변화만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신문을 읽거나 책을 보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사고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적다 보면 그게 사고력이 이제 개발이 되고 증진되는데,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reading, writing, listening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writing이 제일 하기 싫어요. 그렇죠? 영어든 국어든 writing이 제일 하기 싫은데 그게 사고력이 요구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이 아무래도 어릴 때는 사고력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일기를 쓸 때도 어릴 때 일기 한번 보세요. 날씨 맑음 그리고 오늘은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해줬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런 팩트를 나열하는 수준인데 라이팅이 어려운 이유가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아침 저녁 듣고만 있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 저의 첫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기초 강의 인턴십 모두 가입하게 되었으며 더 일찍 들었으면 좋았을 내용이 너무 많아 2025년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열심히 배우고 투자하여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작은 목표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잉란님이시다, 그죠? 아마 중국식 발음으로는 잉란, 진잉란이고 한자식 표현으로 보면 영란, 찐이니까 진영란 씨나 아니면 전영란 님이신 것 같습니다. 열린 마음을 꼭 배워야겠습니다 하셨고요. 저는 동료고 나왔습니다. 이여웅님, 동료고 나오셨군요. 내년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기부를 해야겠네요. 최밀턴님의 시아버님처럼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26년도 함께하며 성장하고 계좌 수익도 더 늘어나리라는 생각에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런 소망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될 거다라는 믿음. 제가 어제도 댓글 우리 범이 형님한테 댓글 쓰다가 그래도 무난한 2025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그 믿음, 그죠? 저희 임직원분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과정이 좋으니까 결국 결과도 좋을 거야. 그 믿음.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 고객과 저희
직원이 모두가 부자 되는 기업이라고 제가 저희 회사의 목표에 써놨었는데요. 예, 이렇게 꾸준히 정도를 걷다 보면 결국 큰 그 목표도 이루어지게 될 거다. 예,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어서 이 정도 온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가 결국은 왜 사는가잖아요. 삶의 목적인데 그 삶의 목적은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결론에 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은 절대 소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소유욕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희생. 제가 보니까 희생. 근데 희생하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돼 있는데, 사랑은 주는 거고,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정성과 그런 걸 주다 보면 그 주는 것에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바라볼 때 그 무한한 행복감의 그 눈빛, 그 눈빛은 저희 아이들한테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눈빛이 지금도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아주셨는지. 형 같은 아빠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고 추억의 경험이 쌓일 때 관계가 원활해질 것 같네요. 어제 아들하고 3시간 동안 축구를 하고 사우나 가고 그러고 같이 또 저녁 먹고 하는데, 사우나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아들하고 조기 축구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벌써 시간이 14년이 다 돼 갑니다. 14년 동안 이렇게 매주 주말에 최소한 한 번은 토요일 아침, 일요일 오후 그렇게 공을 찼으니까요. 최소한 매주 한 번은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또 함께 운전하면서, 어제는 제가 별로 술을 원래 잘 안 하지만 이 삼겹살을 먹다 보니까 맥주 한 잔이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를 시키면서 딱 그랬거든요. 어차피 우리 아들이 운전할 거니까 하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위해서 같이 축구를 했다면 지금은 아빠가 좋아하니까 아들이 같이 축구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14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소울메이트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러도 현금 승인이 금과 우량 미국 주식 등 자산을 사야죠. 현금이 가치가 떨어지던 외화도 마찬가지인데 다르지 않은 건데 라고 해주셨고요. 시장 상황에 맞는 정보 읽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심이 새삼 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주말입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준비하면서 백서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초의 토대를 준비해 봅니다. 2026년 건강을 찾기 위해 운동과 좋은 음식 습관을 생활화하기. 일기를 웜의 심박에 올린 것도 좋은 팁. 우리 박정숙 님이시죠. 하나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울산에서 그 언양까지 그리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 저희 자연계에서 암요양병원 같은 걸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연 우리 몸의 면역력으로 치유를 하는 그런 요양병원을 하고 계신데 저희 자연계에서도 상당히 어릴 때 건선이나 아토피 뭐 이런 걸로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그 자연식을 통해서 내 몸의 면역력으로 극복하는 그런 걸 하고 계십니다. 김진목 원장님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김진목 원장님요. 그 가까운 데 계시니까 한번 놀러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병원 안에 식당도 있는데 다 이 좋은 건강식으로 이 환자분들 드시기 좋게 하고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식사도 한번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밤 한국에서 큰아들이 와요. 지병이 있어서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건강 문제를 함께 소통해야 하고 이겨내야 했기 때문인지 친한 편이에요. 오면 맛집 다니고 수다 떨 생각에 기다려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병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제 저희 딸하고도 화상 통화를 좀 했거든요. 근데 화상 통화를 하는데 얼굴이 또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지금 아토피가 되게 심해가지고요. 지난번에도 추석 때 제가 갔다 오면서 좀 마음이 그랬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갈 때 마음하고 돌아올 때는 이제 좀 지나면 낫겠구나 했는데 요즘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겨울 되면서 또 건조해져서 그런 건지 또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하는데 되게 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 다 듣고 나서 제가 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목사님의 말씀도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 게 그 고난이 결국은 나중에 세상사 세옹지마라고 세옹지마에서 아들이 다리가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징집에서 빠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징집에서 빠졌다고. 그런 세옹지마의 얘기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구나. 그게 어제 이제 목사님 말씀에 주 메시지였긴 한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저희 딸에 대한 아토피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 딸이 그런 아토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도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이 아픈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치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치통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딸에 대한 지금의 아토피도 결국은 나중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 얘기를 어제 좀 해줬거든요. 네. 해줬더니 나중에 씩 웃으면서 마음이 되게 좋은 걸 알았어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전화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올리는 SNS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좀 낮은 이유가 너무 많이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네, 세 가지 비를 하지 말라고. 비교, 비관, 비난. 네. 그 세 가지에서 결국은 이제 비교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만큼 돈이 없고 저 사람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가진 어떤 걸 나는 왜 못 가지고 있지? 네.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데 이어른 교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천재로 태어나고 각자가 가진 탤런트가 있고 내가 가진 장점, 약점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만 불운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 운이라는 게 제가 고스톱 딱 한 3시간만 쳐보면 알잖아요. 요렇게 패가 돌아간다는 거. 인생에 있어서 운이 계속 좋은 운만 있지도 않고 나쁜 운이 올 때도 있고 한데 저희 아들들하고 다 같이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요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좋은 운, 나쁜 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결국은 비슷한 이벤트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이벤트, 나쁜 이벤트가 돌아가면서 발생을 하는데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네. 거기서 나의 고통과 시련이 나의 실력이 되고 그죠? 나의 인격이 되고 어떤 신부님의 목사 기도처럼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했더니 일부러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극복하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저희 아이들한테 어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여행 중이라 여기서 시간 26일 새벽에 방송을 듣네요. 댓글식으로 일기를 써보라고 하시길래 남겨봅니다. 어제 저녁에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데 와 앞으로 변해갈 세상이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어플로 부르니 정확한 내 위치에 와서 어플로 도어락을 열면 출발해서 정확히 도착지까지 오는데 놀랄 정도였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차선 변경 시에 짧은 거리에서 획획 바꾸니 뒷좌석에서는 살짝 멀미가 나더라고요. 데이터가 쌓이면 점점 좋아지겠죠. 비 오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운행하지 않더라고요. 좋은 경험을 했지만 나이가 있으니 이제는 직접 할 수 없어 애들 도움받아 경험해 보았습니다. 최밀턴 가족님들 모두 건강, 행운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웨이모에 대한 경험을 저도 해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험담을 올려주시면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전무님 덕분에 일본으로 가족 여행 와서 잠들기 전에 듣고 있습니다. 사이사이 광고가 일본 것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가서 유튜브 들으시면 광고도 일본 광고가 나오는군요. 가족여행 목적 자금으로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때 우리나라 우량주 외국인한테 넘기지 말고 세일한다 생각하고 사라는 말씀 듣고 삼성전자를 매월 조금씩 사서 모았습니다. 와, 정말 잘하셨네요. 오늘은 삼전이 더 올라 수익도 많이 나서 여행 내내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즐겁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올 한 해 성인이 된 두 아들과 넷이 여행으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해외에서 워맨심박 듣는 이런 느낌 소심히 또 욕심내어 봅니다. 네.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매달 꾸준히 탑티어에 있는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를 하신 그 자체가 참 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단하십니다.
주식시장에 막 들어온 새내기입니다. 어렵지만 전문님 말씀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주식 바닥은요, 20년, 3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조기축구 14년 하면서 조기축구 가서 그냥 기본기 연습 안 하고 공만 찾아오는 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주식은 특히 내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정말 기본기를 처음부터 좀 탄탄히 다지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새롭게 들어온 새내기시지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매일 전문님 영상 보면서 작심삼일 중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사기, 텀블러 사용하기, 소식하기. 소식하기. 이게 제가 잘 안 됩니다. 어제도 축구 끝나고 사우나 하고 몸무게 재는데 또 올타임 하이가 돼 있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살 빼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만보 걷기, 30분이라도 매일 책 읽기 등등 2026년에는 이런 것들이 꼭 루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2025년도 며칠 안 남았네요. 뺄셈, 저도 뭘 빼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한 해가 되어야겠네요. 체슬리 호는 여러 가지로 깨달음을 주시네요. 끝까지 영차 힘내봅시다. 신문 읽기 재밌습니다. 하셨고요. 날씨가 아주 맵습니다. 네, 매웠다가 어제 많이 풀렸습니다. 버핏님의 어록처럼 무언가를 해서 후회한 것보다 하지 않아서 후회한 것이 더 많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에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되었네요. 실패하더라도 무언가를 배우면 성공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모닝브리프로 깊이 있는 기본기를 쌓고 저녁에는 웜의 심박으로 직관과 인사이트를 얻게 되니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실패할까봐 시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패가 성공을 위한 하나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도 성공의 경험이 사실 더 위험하잖아요. 네, 실패의 경험이 쌓여야 큰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아이들의 리사이트는 잘 끝났습니다. 연습은 배신하지 않고 정성 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엄마가 참 즐거워하셨어요. 엄마가 또 오랜만에 샌디에고 투어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에는 오늘 영상의 전무님 얼굴처럼 편안하고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요. 하셨습니다. 전무님 코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좋으려나 봅니다. 일단 연초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밀턴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가네요.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려 노력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듣고 배우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네, 6개월 지나시면 그래도 성공하신 겁니다. 좀 있다가 1년 되잖아요. 네, 1년 됐을 때 수료증을 받게 되시는데 체슬리 중급 주식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라고 수료증을 받게 되시는데, 수료증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금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요 1단계를 해냈다라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배당 수익은 결국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연간 7.2% 수익이면 높은 것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고, 은행 예금 온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라면 그다지 매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군요. 하셨습니다. 리스크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도 불명확한 듯 합니다. 예. 그 커버드 콜 설명드린 거에 대한 댓글이셨습니다. 그 당시 일본인을 구하러 뛰어들었던 대학생, 매년 희생일에 맞추어 일본인의 뜻있는 사람과 대학생 어머님이 추모제에 참석하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몇 해 전에 방송에서 봤습니다. 하셨습니다. 재미나에게 물어보니 미국인 해외여행 1위는 일본이고 경유지는 인천공항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여행하는 패턴이 뚜렷하고 추가로 미국인이 동남아를 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유지는 도쿄입니다. 투자일기 오늘 차트 강의 이동평균선하고 MACD, RSI 공부했습니다. 바로 실전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실전 연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오늘입니다. 일단요, 모든 기술적 지표는 인덱스를 먼저 보시는 게 맞고요. 요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비해도 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 조그만 종목들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종목에는 또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에는 조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라드견 사태 전에 뭐 선양이었었나요? 뭐 그런 주식도 몇 개 있잖아요. 제가 딱 보면서 요거는 유동성이 없는 주식으로 조작을 하는 느낌을 딱 봤거든요. 그걸 그때 당시에 테이버, 테이버 동생이 또 그 부분을 얘기를 또 했었더라고요. 요거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조그만 주식은 그 차트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작전하는 세력이 그 차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덤탱이를 씌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공부하실 때는 조그만 종목 차트는 이 차트가 좀 안 맞는 게 많아서 일단은 조작이 어려운 지수, 가장 효율적인 시장, 지수를 보면서 차트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스닥, S&P 500, 우리나라 코스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에 극을 달리는 국가라. 능력이 있으면 살기 좋지만 능력 없어 돈 못 벌면 지옥이다. 유럽은 그 반대이고 우린 그들의 실패한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저질 체력이라 여행을 좋아하지는 않은데 일본 온천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하셨는데, 제가 부산의 온천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천 다 가봤고요. 그리고 일본의 4대 온천도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온천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고퀄리티에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고퀄리티의 온천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의정부 쪽에 있는 신북 온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속초 속리산 올라가기 전에 보면 속리산이 아니죠. 설악산. 네. 거기도 무슨 온천이 있는데 거기도 물이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천 가셔도 됩니다. 부산을 가면 저는 제가 살았던 그 온천동에 온천물이 이제는 약간 거의 다 이제 수돗물로 된 것 같아가지고 해운대에 있는 온천 송도탕을 반드시 갔다가 갑니다. 그쪽이 이제 바닷물기가 소금기가 좀 있어가지고 피부에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카카오와 합병이 패착, 국민포탈 다음에 몰락인데, 우리가 이 1등 기업이었다가 몰락한 기업, 야후도 있고, 국내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먼저 읽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 카카오에서 분리 매각 수순인데 사실 저한테는 거의 올 초였나요? 네, 카카오에서 다음을 분리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요 건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인수를 해볼래 라고 저한테도 좀 연락이 오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큰 회사를 인수할 그 정도 짬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듣고 말았었는데, 보통 이제 뭐 PF라든지 그런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이런 거 조성해서도 인수하기도 하니까 자산운용사 대표하는 친구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매각이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매각이 이루어지면 일단은 카카오한테는 호재가 될 거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는 하긴 했었습니다. 자,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로 창업 30년이 된 한국의 1세대 대표 스타트업 다음이 매각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지난달 다음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고요.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다음을 인수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업계 관계자는 검색, 메일, 블로그, 쇼핑, AI로 이어지는 포털 시장의 발빠른 변화에 다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잃었고요. 카카오와 합병한 다음이 주력 사업을 카카오에 내준 것도 몰락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1995년 창업한 다음은 한때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 포털로 불렸지만 2000년대 중반 네이버에 밀리면서 2위로 내려앉았고요. 다음은 2014년 카카오와 합병하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현재는 4위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제가 차트의 정석에서 2014년 카카오와 합병을 하기 전에 이 차트가 먼저 얘기를 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지? 하면서 다음의 법적 주체는 지난달 카카오에서 카카오 자회사 AXZ로 변경이 됐고요. AXZ는 지난 5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설립된 다음 준비 신설법인의 공식 법인명이군요.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다음을 분사시키고 사업 정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카카오와 합병 당시 20%였던 다음의 검색시장 점유율은 현재는 한 자릿수로 추락을 했고요.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내 검색 시장에서 다음의 점유율은 3.17밖에 안 되네요. 네이버가 63.8, 구글이 27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빙 3.3에도 밀리는 수준입니다. 사실 저도 다음 들어가서 검색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최근 10년 동안. 카카오의 포털비즈 매출도 21년 4,925억 원에서 지난해 3,320억 원으로 하락했고요. 포털비즈 매출의 대부분은 다음의 매출인데, 다음은 아직 검색에 AI를 도입하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이 결과적으로는 다음에게는 악연이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당시 카카오는 다음과 합병하면서 코스닥에 우회 상장하는 데 성공했고요. 카카오는 합병 당시 다음 카카오라는 사명을 썼지만 1년 만에 다음을 뗐습니다. 이처럼 다음은 카카오의 우회 상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주력 사업을 카카오에 하나둘 내주면서 경쟁력을 잃어갔고요. 예컨대 다음 지도는 카카오 맵으로, 다음 웹툰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이전이 됐군요. 2015년에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마이피플과 다음 뮤직이 종료가 됐고, 합병 당시에는 다음의 검색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카카오는 다음에 검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카톡의 세 번째 탭에 있던 다음을 검색 기능인 샵 탭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다음의 기술 인력을 단번에 확보해서 자체 서비스를 강화한 반면에 다음은 검색 시장에서 독자적 생존이 어려운 상태로 분사가 됐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다음의 서비스 경쟁력도 하락했는데 다음은 여론 조작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댓글이 사라지는 타임톡을 2023년에 도입했고요. 대한민국 제1여론 광장으로 불렸던 아고라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사용자 수가 감소해서 2019년 서비스를 종료했군요. 여성 전용 게시판이었던 미즈넷도 같은 시기 문을 닫았습니다. 자, 업계 관계자는 다음 인수를 놓고 업스테이지가 카카오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 카카오가 업스테이지의 일정 지분을 받는 대가로 다음 지분 100%를 업스테이지에 넘기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대로 현실화하면 업스테이지 입장에서는 AI 테스트베드로 다음을 사용할 수가 있고 카카오는 비주력 계열사를 정리하면서 업스테이지 상장 때 지분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군요. 아직 카카오 업스테이지 모두 별도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분 수합 방식으로 매각을 하는군요. 우리가 너무 이 수익을 내기 전에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서 10년 투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죠. 저는 1파 상승을 안 먹고 2파 조정을 끝나고 3파 상승 때 그때 실적을 내면서 그 업에서 1등을 하는 기업, 거기에 투자하는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과 야후를 보면 이렇게 1등이었다가 2등, 3등, 4등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식을 할 때 2등이었다가 1등이 되는 기업을 발굴하면 10배, 3등이었다가 1등이 되는 기업을 발굴하면 100배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마라톤에서 3등 그룹이 1등 그룹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발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그 배팅이 어려운 배팅이고요. 그것보다는 마라톤에서 35km 정도를 30km대를 지나고 갈 때 1등 그룹, 그 1등 그룹에 저는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 1등 그룹에서 결국은 우승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서학개미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채권형 ETF 원화 현금도 포함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는 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 주식 복귀 계좌 리아의 투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초 정부는 리아 계좌를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채권형 ETF나 원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증시 부양보다는 당장의 환율 안정 효과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지난 24일 1인당 해외 주식 매도액 5천만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리아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현재는 250만 원 초과 해외 주식 수익분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내년 1분기 내에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는 이들에게는 비과세를 해주고 2분기 내 복귀자는 80%, 하반기 내에 복귀자는 50%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죠.
우선 정부는 리아 내에서의 국내 자산 갈아타기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즉 리아 계좌에서 국내 A 주식을 샀다가 A 주식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B 주식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A 주식과 B 주식을 합쳐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요. 다만 A 주식 매도와 B 주식 매수 사이의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한 기준은 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팔고 한 석 달 뒤에 사도 되는 건지, 팔고 바로 다른 국내 주식으로 사야 되는 건지, 그런 거다, 그죠? 또한 리아 투자 대상에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또는 주식 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환율 대책이다 보니 달러를 한국으로 갖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리아 투자 대상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안 팔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거군요. 정부는 더 나아가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아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런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 주는 방안까지 지금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수업계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으로 왔는데, 한국 주식은 아무래도 이 사이클 기업이 많아서 또 한국 주식으로 갈아탔는데 한국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이래저래 또 욕들을 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바꿔놓고 나서 그걸 주식을 살지, 아니면 채권을 살지, 아니면 좀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나중에 국내 주식을 살지 해외 주식으로 다시 바꿀지, 그 부분을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그렇게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게 했는데 미국 주식은 빠지고 환율도 빠지고 대신에 국내 주식은 또 올해처럼 승승장구하고 이러면 최고겠죠. 처음 일한 대로 했을 때. 그거는 복불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강량구의 블랙박스. 당신이 마시는 건 스타벅스가 아니라 견고한 자산 불평등의 맛이다. 서울에 살지도 않고 대기업에 다닌 적도 없지만 연말에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정주행했다. 50대 초반 비슷한 또래 김 부장의 몰락이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아서였다. 그러다 이 드라마의 원작자 인터뷰를 보고서 쓴웃음을 지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일찌감치 부동산 투자에 몰입했다. 그는 이런 이야기로 유명하다. 스타벅스는 사먹는 곳이 아니라 월세 받는 곳? 변변찮은 부동산 자산도 없으면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나에게 하는 소리 같았다. 그러고 보니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벌써 햇수로 27년이 됐고요. 1999년 7월 27일 지금은 상권이 죽어서 황량하지만 세기 말에는 대한민국 유행을 주도했던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이대 앞에 스타벅스 국내 1호점이 들어왔었군요. 그렇게 문을 열고 사반세기가 지나면서 스타벅스는 먹고 살만한 중산층의 상징이 되었고요. 이쯤 되면 진지하게 한국 사회의 스타벅스화, 스타벅키제이션 같은 개념을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상식에 밝은 독자라면 눈치챘겠지만 사회학자 조지 리처가 1983년 처음 내놓은 맥도날드화, 맥도날다이제이션을 변주한 것이다. 리처는 미국을 포함한 현대사회의 핵심을 포착할 새로운 상징으로 맥도날드를 내세웠고요. 노동자는 매뉴얼의 통제를 따르는 단순 반복 작업으로 세계 어디서나 예측할 수 있는 맛의 음식을 만들고
고요. 소비자는 정해진 가격에 값싼 음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먹어치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든 노동자든 깊이 고민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리처의 맥도날드화는 1993년 같은 제목의 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기 말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회학 개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요. 하지만 이미 그점 세상과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상륙한 스타벅스야말로 그 변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스타벅스는 맥도날드와 대척점에 놓인 듯한데 맥도날드가 속도와 효율만 추구하는 곳이라면 스타벅스는 여유와 감성을 허락한 공간으로 보이고 싸구려 이미지의 맥도날드와는 달리 스타벅스의 고급에 세련된 이미지가 덧붙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다이어리는 있지만 맥도날드 다이어리는 없지 않은가. 그러네요. 하지만 스타벅스는 맥도날드와 다른 듯 닮았다. 대량으로 볶은 원두를 이용해 기계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쏟아지는 커피, 매뉴얼대로 만들어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풍미를 내는 수많은 음료, 어느 매장이나 비슷한 공간 구성, 그런 음료와 공간을 소비하는 일을 세련된 경험으로 간주하는 수많은 소비자. 그러게요. 이 스타벅스를 이용할 때 요 느낌을 소비자들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세련된 경험. 바로 이 대목에서 스타벅스화 개념이 등장하는데 한국 사회만 놓고 보면 대다수가 고만고만하게 살았던 한 덩어리의 소비 대중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특히 21세기 들어서 또렷하게 분화하기 시작했고 밥 한 끼를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남보다 더 주머니를 열 여유 있는 소비자가 늘어났고요. 여기에다가 SNS 같은 개인의 취향을 강조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하면서 너도 나도 똑같이 소비하는 일이 촌스럽고 심지어 부끄러운 일이 되었는데 하지만 진짜 고급 취향의 소비는 돈도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스타벅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사무실 탕비실 인스턴트 커피나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주지 못하는 가장 가성비 좋은 5,000원짜리 티내기 소비 공간. 그러게 지금도 저는 메가커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형님 가족분, 저희 부모님하고 다 같이 식사하고 저희 부모님 댁으로 향해 가면서 저희 형님이 이제 12월 25일이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결혼했던 것 같은데 보통 크리스마스 날은 결혼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케이크를 가지고 부모님 댁에서 축하 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커피를 사는데 제가 메가커피 그래서 결국 메가커피 3잔은 5,100원이었습니다. 5,100원. 야, 그 큰 메가커피 3잔을 들고 갔는데 5,100원이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세련미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련미보다는 무조건 가성비. 가성비를 좀 따지다 보니까. 근데 이 5,000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가는 게 저는 그냥 아니 그 칼국수가 5,500원인데 커피를 4,500원에 마신다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잖아요. 한 10년 전에. 근데 어떻게 보면 5,000원으로 나 이렇게 세련된 사람이야 라고 티내기가 가장 좋은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또 그렇기도 하네요. 5,000원짜리 티내기 소비 공간. 자, 하지만 맥도날드 대신 스타벅스를 가는 사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 매달리는 것도 모자라 장시간 야근해야 하는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내 대신 외국으로 휴가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잠시 통장을 거쳐서 카드사로 들어가는 부채로 지탱하는 삶도 다르지 않다. 행운이 따른 소수를 제외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탓에 외곽으로 밀려나는 일도
다르지 않다. 그러다 드라마 속 김 부장처럼 언제든 추락할 수 있는 위태로운 삶,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원작자의 말, 스타벅스 사먹는 곳이 아니라 월세 받는 곳은 부동산 자산, 그것도 스타벅스에 세를 줄 정도가 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 보통 사람의 사는 꼴은 거기서 거기라는 슬픈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청담동 스타벅스 있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제가 첫 직장에 회장님이 그 동네에 사셨는데 그때 그 근처를 회장님 댁에 가본 건 아닌데 그 동네를 가보고 담이 엄청 높은 그런 집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그런 집을 개조해서 그 고센 바로 앞에 보면 청담 무슨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예전에 책을 쓸 때 제가 거기 가서 하루 종일 5,500원 내고 5,500원인가요? 하여튼 5,000원 내고 거기 가서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거기서 원고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는 여기가 옛날에 그렇게 재벌 회장님들 사는 자리인데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하루 거의 8시간 이상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5,000원으로 느끼는 엄청난 가성비를 그때 누리면서 책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연금 부자는 대부분 월급쟁이, 2년 더 붙고 수령 5년 늦춰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부산에 사는 A씨다. 67세 분이신데 올해부터 받고 있는데 월 수령액이 318만 원을 넘는 만 30세부터 연금 납입을 시작한 그는 만 60세에 은퇴한 뒤에도 연금 수령 나이 만이 62세가 될 때까지 2년간 더 연금을 불입했고요. 이를 통해서 연금 수령액을 월 225만 원에서 234만 원으로 올렸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만 62세가 됐을 때 연금의 수령 시기를 67세로 또 늦췄다네요. 그 덕분에 월 318만 5,040원을 받게 된다고요. A씨가 32년 1개월에 걸쳐 납입한 보험료는 총 1억 6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연금을 3년만 수령을 해도 1억 1,460만 원이 되면서 그러게 한 달에 320만 원 가까이를 받게 되면 3년이면 연금 불입한 금액보다 더 받게 되네요. 자,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으로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월 3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자가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16명 모두 이미 계속 가입으로 연금 납입 기간을 최대한 늘린 동시에 연기 연금을 통해서 수령 시점을 최대한 늦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이미 계속 가입은 만 60세가 되더라도 연금 수령 나이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제도인데 연기 연금은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간 늦출 수 있는 제도로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 월 수령액이 7.2%씩 늘어난다고요? 그래요? 16명의 평균 연령은 67.25세인데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수령 시기를 모두 5년가량 늦춘 것이다. 이들의 연금 평균 가입 기간도 377개월로 모두 30년을 훨씬 넘었고요. 이 가운데 대표이사 출신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은 대기업, 은행, 회계법인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의 회사원 출신이었고요. 연금 부자 대부분이 월급쟁이 출신인 셈인데 이들이 사는 곳은 서울이 10명 제일 많았고요. 이어서 부산 3명, 대구, 인천, 경기에 1명씩 계시군요.
자, 인천에 사는 B씨의 경우도 출산 크레딧 제도까지 활용을 했는데 이 제도는 2008년 이후 낳은 자녀 수에 따라서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최대 50개월까지 납입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고요. 부부 중 한 명이 혜택을 몰아받을 수 있는데 B씨가 이를 통해서 36개월의 혜택을 받고요. 그 결과 총 9,400만 원을 납입한 그는 월 301만 7천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기에 사는 C씨의 경우에도 또래 연금 수급자들에게는 별로 없는 추가 납부 4개월이라는 특징이 있었고 이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추가 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메운 건데 그 결과 총 1억 600만 원을 납입했는데 현재 매달 연금을 311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야, 전문가들은 연금은 무조건 빨리 가입하는 게 좋고 연금 제도를 잘 아는 부자들은 만 18세 연금 가입 기능 시기부터 자녀를 국민연금에 가입만 시켜놓는 형태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고 했고요. 청년들이 18세부터 연금에 가입해놓고 나중에 직장을 구했을 때 빈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식으로 기간을 늘릴 수가 있군요. 야,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 부자들처럼 5년씩 늦춰서 연금을 받기 힘들더라도 보험료 납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중간에 납입 공백이 있을 때는 추가 납부 제도를 이용하라고 했고요. 연금공단이 2033년 기준 보험료율 13%를 기반으로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40년간 납입한 경우와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0년간 납입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둘의 향후 연금 수령액은 88만 원과 38만 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 추가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경력 단절이나 이직 퇴직금 등으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채워넣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첫 연금 보험료 3개월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추진 중인데 나중에 도입되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 연금 태클을 잘 해야 되겠네요. 저는 무조건 덜 내면 좋다. 그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오래 내는 게 좋네요. 1억 내고 월 300만 원씩 받아가면 아니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니 1억을 총 납입한 금액이 1억인데 월 300으로 1년에 3,600만 원을 받아가면 이게 수익률이 도대체 그죠? 네, 우리 채밀턴 분들 많이 참고하시고요. 저도 그러면 연금 수령 날짜를 67세로 무조건 늦춰야 되겠네요. 나중에. 자, 한미일 수익성 최고 업종은 제약 바이오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올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한미일 3급 기업의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제약바이오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매출액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업종은 한국과 일본이 방산이었고 미국은 반도체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한미일 업종 대표 기업 경영 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각국 매출액 상위 2개 기업을 선정해서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등을 분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약바이오인데 28%였고요. 반도체가 26.1%, 인터넷 서비스가 25%로 뒤를 이었고 제약바이오는 한국이 32.1%, 미국이 38%, 일본은 13.9% 해서 3국 모두에서 이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AI 확산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반도체가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증가율이 27%로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방산이 20%, 인터넷 서비스가 12%,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과 일본은 방산이 각각 한국이 42.3, 일본은 10.5 성장하면서 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반도체가 31.5%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반면에 중국발 공급 과잉에 직격탄을 맞은 철강은 마이너스 2.1, 정유도 마이너스 2.9%로 평균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 기업 성장성과 안정성은 한국이, 수익성은 미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한국은 주요 업종 대표 기업 14개사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4%로 미국의 1.8배, 일본의 10배 수준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86.8%로 일본, 미국보다 낮았고요. 반면 영업이익률은 미국이 17.9, 한국이 14.7, 일본이 5.5 기록했습니다. 하상우 경총부장은 미관세 충격에도 올해 반도체와 방사, 제약바이오 등에서 선전을 했고, 내년에는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세제 개선과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 빅테크 5곳이 세계 R&D 15%를 차지, 자본을 앞세워서 독점력을 강화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글로벌 민간 R&D 투자가 소수의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AI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R&D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미국 빅테크들이 R&D 투자 1에서 5위 기업을 휩쓸었습니다. 이들이 글로벌 전체 민간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달했고요. 거대 자본과 인프라를 앞세운 미국 빅테크들의 R&D 투자가 더욱 강화되면서 후발주자들은 따라잡기 어려운 구도가 고착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 요게 핵심이죠. 왜 우리가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1등 기업이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또 공격적으로 저렇게 R&D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 격차를 벌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게 됩니다. 자, 24년 세계 상위 2,000개 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1조 4천억 유로, 약 2,500조 정도 되네요. 야, 상위 2,000개 기업의 총 R&D 투자액이 2,500조입니다. 글로벌 R&D 투자 상위 1위에서 5위는 모두 미국 기업인데, 아마존 1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뒤를 이었네요. 아마존이 우리나라 돈으로 111조 했고요. 1위에서 5위까지 오른 미국 빅테크 R&D 투자의 합계는 2,149억 유로에 달해서 전체 민간 R&D 투자액의 한 15% 차지합니다. 한 300조가 넘는다, 그죠? 1,700원 정도니까 요즘 이제 한 330조 되겠네요. EU 보고서는 기술 진보와 세계화로 소수의 슈퍼스타 기업이 산업을 지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면서 이 기업들이 더 많은 R&D 투자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고요. 빅테크들은 R&D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등 AI 구동의 필수인 인프라에도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요. 상위 5개 기업의 이 캐펙스가 2023년에 한 274조였다면 작년에 400조예요. 400조로 47%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빅테크들은 스타트업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해외 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장벽을 세우고 있고요.
반면 유럽 기업의 존재감은 크게 약화되고 있는데 EU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겨우 2.9%, 또 미국 7.8%보다 훨씬 낮고요.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EU 기업은 폴크스바겐 한국뿐입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전통 제조업 기반이 유럽의 보루로 남아있지만 AI 관련 R&D 경쟁에서는 미국과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IC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유럽 기업들의 R&D 투자는 전년보다 8.9% 감소했고요. 유럽은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디지털 주권을 보호할 ICT 기업이 부족하다면서 유럽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R&D 투자 452억 유로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6위로 집계가 됐고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그죠?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에 이어서 6번째, 6위입니다. 자, 미국이 6,800억 유로, 중국이 2,330억 유로와 등과 격차는 크지만 전년 대비 R&D 투자 증가율은 16%로 높습니다. 네. 우리가 한 70조 하네요, 우리가. 기업별 R&D 투자 순위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7위를 기록을 했고요. 반도체, AI 칩, 첨단 공정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 전자는 엔비디아가 13위, 브로드컴이 20위, TSMC가 41위인데 그래요? 전자가 엔비디아보다 R&D 투자 금액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74위, 현대차가 78위, LG전자가 96위라고 합니다. 반면 하웨이, 중국 하웨이가 6위네요. 하웨이와 텐센트는 20위. 미국 제재 속에서도 통신 AI 소프트웨어 분야 R&D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